표창원이 알려드리는 세계의 연쇄살인 이제 시작합니다. 프레드 웨스트와 로즈마리 웨스트 부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프레드야 이제 자기가 자백을 했으니까 피신의 위치도 다 자기가 알려줬고 뭐 범죄 혐의에서 벗어날 수가 없겠죠. 그리고 한 건은 모르겠지만 나머지 11건까지 12건을 다 고의적이지 않은 폭행치사다 이건 주장할 수도 없겠죠. 문제는 로즈마리 웨스트입니다. 부인입니다. 프레드는 자백의 조건으로 자기 혼자 한 것이지만 물론 뭐 경찰이 동의하거나 합의한 건 아니죠. 자백의 조건으로 로즈마리 웨스트만은 혐의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로즈마리는 몰랐다. 나 혼자 했다. 하지만 경찰은 그걸 믿지 않았죠. 도저히 혼자 할 수 있는 범행이 아니고 로즈마리가 바보가 아닌 이상 모를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같이 살고 있는 집안에서 일어났고 그리고 아이들의 진술을 분명히 청취하고 분석을 해보면 엄마로부터 당한 학대가 훨씬 더 심했거든요. 아빠보다는 엄마가 훨씬 더 폭력적이었고 가학적이었고 엄청나게 많은 학대를 저질렀고 실제로 그 살인행위 역시 엄마가 저질렀을 가능성을 아이들은 많이 시사를 했던 말이죠. 그래서 경찰에서는 일단 로즈마리 웨스트에 대한 피의자 신문을 43차례를 실시합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상충되는 부분 다시 확인하고 당신 이 얘기와 저 얘기가 달랐지 않느냐, 왜 모순되느냐 이런 추궁을 계속해 나갑니다. 43차례나. 일반인 보통 사람이라면 무너지죠, 당연히. 사람이 아무리 거짓말을 만들어내려고 해도 또 다른 거짓말로 그것을 보완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앞서한 거짓말의 모순이 드러나고 결국은 본인이 견디지 못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인지신문 기법이라는 건데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로즈마리 웨스트는 너무 뻔뻔한 거죠. 전혀 양심의 가책이라든지 아무리 모순되고 자기가 한 말이 앞뒤가 틀리고 그 객관적인 정황과 어긋나고 하더라도 물러서지 않고 그럼 당신들이 마음대로 알아서 하세요 라는 식의 그런 뻔뻔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끝까지 부인을 합니다. 프레드 웨스트는 역시 끝까지 나 혼자 했다, 로즈마리는 모른다 라고 주장을 해왔죠. 그러면서 둘이 이제 분리된 상태에서 경찰은 로즈마리 웨스트가 자백을 하지 않았지만 두 부부를 공범으로 기소를 합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이제 공판이 벌어지게 되죠. 그 공판에서 프레드 웨스트가 서로 분리되어 있다가 공판정에서 만나잖아요. 만나게 된 상황에서 프레드는 로즈마리에게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몸을 로즈마리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고 손을 뻗어서 이렇게 신체 접촉을 하려고 하고 그런데 로즈마리는 차갑게 그걸 외면합니다. 떨쳐내죠. 그리고 로즈마리가 경찰에도 또 법정 진술을 통해서도 자기는 피해자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서 언론에도 그 주장을 전달합니다. 자기는 피해자다. 프레드 웨스트는 아주 지독한 가정폭력범이고 아동학대범이고 살인은 나는 몰랐지만 나중에 알고 봤더니 끔찍한 살인범이었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딸들이 실종되었는데 어디로 갔는지 몰랐는데 프레드는 거짓말을 했고 지금 와서 알고 보니까 저 잔혹한 남편이 내 딸들을 성폭행하고 고문하고 살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나는 너무 충격을 받고 있다. 너무 슬프다. 가정폭력 피해자이자 사랑하는 딸을 잃은 너무나 슬프고 충격에 빠진 엄마다. 이렇게 이제 언론에 자신의 입장을 공개를 합니다. 법정 진술도 그렇게 하고 경찰에서의 진술도 그렇게 하고요. 프레드는 처음부터 끝까지 프레드도 로즈마리를 이 혐의에서 제외시키려고 로즈마리라도 혼자서 밖에서 생활을 영위하기를 바랬던 거죠. 그래서 자기 작전이 잘 맞아떨어져 가고 있구나. 다만 한 가지는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한 가지는 그러한 작전, 그러한 계획을 서로 공동으로 하고 있다는 거. 로즈마리도 사실은 자기와 함께 모든 것을 했고 서로 사랑하고 있는데 둘 중에 하나라도 살아야 하니까 결국 연기를 하는 것이라는 것. 이것만은 확인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구치소에서 무수하게 로즈마리에게 편지를 씁니다.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알지? 지금 하는 모든 것들 다 당신 위해서라는 거 알지? 이런 자기들만 알 수 있는 언어로 보냈는데 로즈마리는 그 편지의 수신 자체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자신을 찾아온 딸을 통해서 역시 전달을 해달라고 합니다. 메시지를. 엄마에게 아빠가 너무나 사랑한다고 전해줘. 그런데 그 로즈마리는 그 딸이 아빠의 말을 전달한 것 자체를 거절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프레드는 배신감을 느끼기 시작하죠. 뭔가 좀 잘못 돌아가고 있는데, 이 우리 둘이서 같은 마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 나만 혼자 나쁜 놈 되고, 그리고 나를 비난하고, 이렇게 되니까 프레드가 로즈마리에 대해서 유지했던 진술을 번복합니다. 경찰에 얘기를 하죠. 나 진술 번복하겠어. 어떻게? 사실은 한 건을 빼고, 한 건은 로즈마리와 결혼하기 전에 전처죠. 전처도 자기가 살해하고 암매장을 했거든요. 그 건은 로즈마리와 만나기 전이었으니까 그건 나 혼자 했고, 나머지는 모두 로즈마리와 함께 살인을 했다. 모든 것에 동참했고 모든 것에 대한 공범이다. 우리 둘이는. 이렇게 이제 진술 번복을 하게 됩니다. 법정에 나가서도 그대로 법정 진술을 하게 되죠. 로즈마리는 완전히 분노하게 되고 거짓말이야 라고 소리를 지르고, 로즈마리는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을 합니다. 프레드는 결국 그렇게 로즈마리가 공범임을 밝히고 나서 1995년 1월 1일 새해 첫날이죠. 1995년 1월 1일에 자기 교도소에서 유서를 남긴 채 자살을 합니다. 극단적 선택을 한 거죠. 그 유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앞서 이제 죽이지 않고 살아있는 딸들, 아들들에 대해서 사랑한다, 뭐 이런 얘기를 쓰고, 로즈마리 당신은 내 평생의 연인이고, 당신을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했고, 나는 당신을 위해서 얼마 전에 당신의 생일이었는데 선물을 주고 싶은데 내가 가진 것은 내 목숨밖에 없어. 그러니 지금 내가 내 목숨을 당신에게 선물로 바칠 테니 기꺼이 받아주고, 언제든지 당신이 준비가 되면 따라오시오. 이런 거죠. 나는 기다리고 있을 거요. 뭐 이러한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게 됩니다. 프레드가 이렇게 목숨을 끊었지만 로즈마리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미동도 하지 않았고요.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프레드가 거짓말을 했다. 나는 무고하다. 하지만 법원은 프레드와 로즈마리 모두, 프레드는 12건의 유죄, 로즈마리는 10건의 살인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리게 되고, 프레드는 이미 사망했으니까 로즈마리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로즈마리는 교도소에 갇혀 있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로즈마리 웨스트는 자신이 결백하다는 옥중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프레드 웨스트, 로즈마리 웨스트, 이 웨스트 부부는 왜 악마가 되었을까요? 조금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프레드 웨스트부터 한번 살펴보죠. 프레드 웨스트는 품행장애 어린이, 품행장애 청소년이 성인이 되면서 반사회성 인격장애, 우리 흔히 사이코패스 혹은 뭐 소시오패스라고 이야기하는 그 반사회성 인격장애가 된 전형적인 삶의 궤적을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세디즘, 가학적 성학대, 이 성도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소아 성애증, 피더필리아 혹은 피더파일이라고 하죠. 전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성적인 욕구나 흥분을 하지 않을 대상인 어린 아기에게 성적인 그런 그 욕구를 느끼고 흥분을 느끼는 그런 소아 성애증, 이 세 가지가 결합되어서 괴물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품행장애라는 질환은 어린이 청소년 18세 이하의 어린이 청소년에게는 그 사이코패스나 반사회성 인격장애 진단을 내릴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성장 중인 상태이고 인격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이 보이는 그런 다양한 형태의 문제 행동, 문제 인식 부분들을, 인격적인 문제 부분들, 이것을 반사회성 인격장애라고 단정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린 나이에 보이는 무절제한 행동, 규칙을 따르지 않는 행동, 지나치게 이기적이고 충동적, 가학적, 폭력적 행동, 반성할 줄 모르고 공감할 줄 모르는 이런 특성들을 품행장애라고 합니다.
프레드 웨스트는 아주 가난한 농가에서 6남매 중에 장남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매우 폭력적인 사람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어머니는 반면에 방임 혹은 과잉 보호로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프레드가 남의 물건을 훔치는 등의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이 아버지에게 발각되면 죽기 직전까지 두드려 맞았던 거고, 엄마에게 발각되면 엄마가 숨겨준 거죠. 아빠에게 맞지 않도록. 이런 불규칙한 또는 불균형한 훈육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아이들의 인성 형성에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프레드는 도벽이 생겨납니다. 학교에 전혀 적응을 하지 못하고 규칙을 따르지 못하고, 그리고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못합니다. 사귀지도 못해요. 사회성 자체가 제대로 발달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다가 욕심은 많고 욕구는 많으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가 갖고 싶은 막 훔치고 이런 도벽이 형성되면서 품행 장애의 전형적인 모습들을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치료나 교육 등이 이루어지지 못한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체제, 시스템, 학교, 주변과 부딪히고 갈등을 맺게 되고 수시로 잡혀가고, 그런데 아직 어린 촉법 소년 또 형사 미성년자다 보니까 훈방만 받고 나오게 되고 뭐 이렇게 반복해 왔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15살 되던 때는 프레드가 아예 학교를 그만두게 됩니다. 자퇴를 한 거죠, 스스로가.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청소년기 거쳐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절도죄 또는 뭐 다양한 형태의 법규 위반을 저지르는 말썽꾸러기가 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가학적 성학대, 세디즘에다가 타인의 그런 은밀한 모습을 훔쳐보는 관음증, voyeurism, 이게 이제 또 프레드에게 형성이 되게 됩니다. 어떤 계기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프레드 스스로는 자신의 엄마 탓을 해요. 엄마가 자신을 성적으로 뭐 학대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다른 동생들은 그건 절대로 거짓말이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있지도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래서 정확한 발병의 어떤 이 문제 발생의 근원을 알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프레드 웨스트가 청소년기부터 아주 심각한 성적 일탈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동네에서 마주치는 자기 또래 또 자기보다 어린 혹은 나이가 많은, 또 심지어는 아주 나이가 많은 성인 여성들까지도 눈에만 보이면 쫓아가요. 쫓아가면서 추근덕거리고 뭐 성적인 접촉을 시도하고 성적인 농담을 던지고, 대부분은 상당히 이제 불쾌함을 표시하면서 자리를 뜨죠. 그런데 그 중에 아주 극히 일부가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동정심 같은 것들이 발휘가 됐을 텐데 프레드의 접근을 허용을 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은밀한 곳에 둘만 있는 상황을 허용을 하면 프레드는 아주 일방적이고 아주 짧고 아주 폭력적인 그런 성적인 행동을 하고는 돌아서서 가버리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여성들 중에 진술을 했던 여성들의 진술 내용을 보면 도저히 뭐랄까 전혀 예상도 못했고 이해도 못하고 납득도 못할 이상한 그런 성적 행동을 하고는 그냥 혼자서 그러고 가버리더라라는 거죠. 전혀 상대방과의 어떤 은밀한 친밀한 이런 뭐 접촉과 그런 것에 대한 무지 혹은 시도조차 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진술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혼자만의 그런 가학적이고 일방적인 폭력적인 성적인 행동의 출발점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낮은 자존감, 남성성에 대한 자신감 부족 이런 것들을 상대방에 대한 지배와 정복, 그리고 일방적이고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성적인 가학 행위를 통해서 보완하는, 그냥 정상적인 어떤 교제나 행위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나를 무시할 것이다라는 그런 자격지심 같은 거죠. 그것을 이제 일방적이고 가학적인 그 공격적 성행동으로 스스로가 보완하고 숨기고 감추려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세디즘, 가학적 성도착의 기본적 기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행동들을 계속해서 이제
에스컬레이트 계속 악화시켜 나가는 거죠. 강도를 높여 나가고 그런 가운데 타인의 행위를 은밀하게 훔쳐보는 것에서 또 다른 그런 그 도착적인 쾌감을 느끼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런 행동들이 결국 나중에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징검다리 같은 것들이 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1962년에 만났던 레나 코스텔로 첫 결혼 상대였죠. 이 레나 코스텔로를 상대로 해서 그것을 이제 마음껏 막 뿜어내려고 했습니다. 가정폭력 저지르고 일방적 성적 가학 행위하고 그 다음에 자기 부인을 성매매를 하라고 강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남성과 또 성행위를 하라고 강요하고 그걸 자기 지켜보려고 하고 레나 코스텔로는 그걸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다시 잡혀오고 뭐 이런 행위를 반복하다가 실종되어 버리고 없어지거든요. 나중에 이제 그 첫 번째 부인을 프레드가 살해했다는 것을 나중에 확인하게 되고 그의 시신을 찾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만났던 로즈마리에게도 유사한 요구를 하게 되는데 로즈마리는 레나와 달랐습니다. 그걸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것을 같이 동조하고 함께 해나가면서 그 둘 사이보다는 둘이 함께 협력해서 제3의 대상자를 향해서 함께 가학행위를 하고 함께 관음증을 즐기고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서 첫 번째 부인은 프레드가 살해했지만 두 번째 부인은 살해가 아니라 오히려 범행의 동반자가 되는 이런 그 상황이 되어 버린 거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의 원인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프레드 웨스트가 괴물이 된 세 번째 소아성애, 이 소아성애의 그 출발점 역시 유사합니다. 집안에서 생겨납니다. 프레드가 20살 때 7살 아래인 13살짜리 여동생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여동생이 임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되니까 엄마한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빠 프레드가 날 이렇게 했고 이게 임신이 됐어요. 엄마가 이때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했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방임적이고 과잉 보호적인 모습이다 보니까 프레드 오빠를 감쌉니다. 그 문제를 감추려고 해요. 그래서 이 사실이 어떻게 흘러나가서 경찰이 인지하게 되고 경찰이 수사를 하고 프레드를 체포하고 추궁을 하는데 엄마가 여동생에게 요구를 했겠죠. 절대로 너 그 얘기 하면 안 돼. 너 임신 다른 남자하고 행위하다가 생겼다고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엄마와 여동생 입을 맞춰서 프레드가 한 행동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면서 역시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프레드를 방문할 수밖에 없었던 이 소아성애의 출발이 가정 내에부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프레드는 이것을 그 이후에 그 다른 어린 여성들에게 또 자기 딸에게 그런 행위를 하도록 하게 된 거죠. 이것이 이제 프레드 웨스트가 악마가 된 이 세 가지의 요인들이 형성되게 된 과정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면 흠칫뿡